여러분 안녕하세요.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조아란입니다. 네, 여러분 고2의 이제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 드디어 보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고3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시험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지금 학교에서 고2 학생들 담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한번 봤더니 이번 시험 정말 어려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문법 문제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고 뒤에서 고전시간 문제도 어려웠다고 하고 정말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려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고2 올라와서 4번의 학평을 보면서 우리 항상 명심했던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 학평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 결과를 보고 좌절하거나 막 우쭐해하라고 이렇게 보는 시험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약한 영역이 어디지? 내가 고3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내가 어떤 문제 유형을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갈 줄 몰랐지? 자, 이런 식으로 내 약점을 꼭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는 시험이 바로 학평이다라고 누누이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슬기롭게 그렇게 이 학평을 잘 활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1부, 2부를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이제 화법 작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라고 해서 이제 강연의 그 원고, 강연 원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강연 내용이 이렇게 지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강연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이제 문제로 다뤄지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법 문제는요, 여러분 그 말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하기 전략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 어떤 말하기 방식이 사용되고 있나. 그래서 말한 내용과 말하기 전략, 이것은 화법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연을 듣고 난 후에 청중들의 반응을 묻는 문제도 잘 나와요. 그리고 그 강연을 듣는 동안 청중이 활용했을 법한 듣기 전략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번, 2번, 3번 문제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간호사 000입니다. 여러분 주사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사를 안 맞아본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주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 청중들한테 그 화재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주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화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사? 주사 무서운데, 주사 아픈데, 자, 도대체 주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관심이 가죠? 대답을 듣고 오늘은 주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내용의 강연이 펼쳐질지 그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네요. 아주 친절한 강연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나 봐요. 주사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 경로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주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나 봐요. 약물을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투여하는 피하 주사, 피부 아래에 주사를 놓는다는 거죠. 피하 조직 아래에 있는 근육에 투여하는 근육 주사,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피하 주사는 자, 먼저 피하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적은 양의 약물을 몸속에 천천히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약물들은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린 피하 조직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피하 주사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근육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빠르게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근육에는 피하 조직보다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하 조직에 투여하면 잘 흡수가 되지 않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같은 약물들은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같은 약물은 근육 주사를 사용한다. 자, 이번에는 근육 주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육 주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피하 주사보다 조금 내용이 더 많네요. 근육 주사는 주로 엉덩이 윗부분이나 팔뚝에 주사하는데 주사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사를 놓을 때 그 각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깊숙이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주사를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정맥 주사. 자, 마지막이네요. 정맥 주사는 약물의 농도와 용량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링거액 투여할 때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 링거액이 똑똑 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혈관에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다른 주사들보다 빨리 나타나고 통증 없이 다량의 약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링거액을 투여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사들은요. 주사 바늘의 길이와 모양에도 차이가 있대요.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정맥 주사에 따라서 그 주사 바늘의 길이, 모양도 차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 피하 주사는 0.9에서 1.6cm의 바늘을 사용하지만 근육 주사는 이보다 더 긴 바늘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정맥 주사는 주사를 맞는 동안 주사 바늘이 혈관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사용합니다. 피하 주사는 이 정도 길이의 바늘, 그리고 근육 주사는 이보다 더 긴 바늘, 정맥 주사는 덜 날카로운 주사 바늘. 자, 주사 바늘의 길이, 모양에 대해서 이제 각 주사별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렇다면 주사를 맞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하 조직의 손상을 막고 약물을 천천히 흡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부위를 문지르면 안 된대요. 주사에 따라서 문질러도 되는 주사, 문지르면 안 되는 주사가 있었군요. 그 다음에 근육 주사는요. 약물의 빠른 흡수를 돕기 위해 주사를 맞은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맥 주사는 바늘이 삽입되어 있는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주사별로 주사 종류에 따라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이렇게 마지막에 곁들여주면서 강연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유익하셨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지문을 읽고 주사에 대해서 좀 이제 상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법에서는 이렇게 말한 내용과 말하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거. 자, 1번 볼게요.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여러분,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그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죠? 2번,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강연 유익하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지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진 않았어요. 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강연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그랬죠? 주사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주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화제와 관련된 실태를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주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런 식의 얘기 없었죠. 자,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강연을 여러분, 주사 참 잘 맞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칭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선지도 안 돼요. 1번엔 3번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은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강연을 들을 때 그 화자가 아니라 청자가 어떤 듣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나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듣기 전략을 펼치면서 강연을 들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내가 어제 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어떤 주사였을까? 자, 학생일에 대해서 지금 1번 선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선지 확인해 볼까요? 학생일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비교하며 듣고 있다? 볼까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뭐예요? 주사의 종류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다양하네? 알고 있던 것보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1번 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 2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 주사를 맞은 부위를 왜 문질러야 하는지 모르고 문질렀는데 주사의 종류에 따라 주사를 맞은 후에 유의점이 다르구나.
자,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은 없을까? 강연이 끝난 후에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봐야지. 자, 학생이는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이 뭐죠?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은 없나? 자, 이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듣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봐야지.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2번도 적절하고, 자, 학생 3은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며 듣고 있다. 한번 볼까요? 아, 주사의 종류에 따라 약물의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약물의 특성에 따라 주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듣고 있죠? 네, 3번 선지도 맞아요. 자, 그 다음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내가 어제 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어떤 주사였지? 자, 경험을 떠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이 나 지금까지는 주사를 맞은 부위를 왜 문질러야 하는지 모르고 막 문질렀어. 이거 경험이잖아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되겠죠?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하며 듣고 있다. 자, 학생 2를 볼까요? 자, 학생 1을 보면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없죠, 여러분. 그죠? 주사를 맞을 유의점이 다르구나. 자, 내가 뭐 어떻게 특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강의에 언급된 내용 중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내용 학생 2에도 없고요. 자, 학생 3에도 볼게요. 자, 학생 3이 생각한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5번 선지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다음은 강연을 들은 후 강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학습지의 일부이다.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강연을 들은 후에 청자의 반응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자, 볼게요. 이 그림을 봤더니 이 친구 학습지 잘 만들어요. 그림 정말 잘 그리죠. 네. 자, 그래서 그림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피부 아래 이 가부위에 맞는 주사는 피하 주사. 자, 그 다음에 나부위에 맞는 주사는 근육 주사. 그 다음에 다 부분은 이건 혈관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다 부분에 맞는 주사, 정맥 주사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가에 투여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들은 나에 주사해야 되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가에 이 피하 부분에 맞았을 때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항생제 같은 약물은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중간에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나에 주사해야 되겠군. 네, 적절합니다. 자, 다음 선지. 자, 가보다 나에서 약물의 흡수가 빠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문에 거기 강연 내용에 나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주사는 근육에는 피하 조직보다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 자, 가의 주사를 맞을 때와 달리 나의 주사를 맞은 후에는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겠군. 아니죠, 여러분. 그 유의사항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육 주사를 맞고 나서는 약물의 빠른 흡수를 돕기 위해 주사를 맞은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 다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면 가와 나의 주사를 놓을 때보다 약물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겠군. 이것도 이제 강연 내용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정맥 주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이제 우리 시험지에 보면은 3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에 놓는 주사는 혈관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와 나에 놓는 주사보다 덜 날카로운 주사바늘을 사용하겠군. 이것도 강연 내용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화법작문 통합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화작 통합 지문은요. 우리가 예전에 3월, 6월, 9월 학평에서도 계속 봐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작문 통합 지문을 볼 때,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화법 장문 지문만 같이 놓여 있을 뿐 문제를 보면은 문제도 화법 장문에서 자주 보던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뭐 화법 장문 통합 지문이라고 해서 뭐 아주 특이한 문제 유형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고요. 우리가 늘 많이 봐오던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 겁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가는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가의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가가 화법 지문, 그 다음에 나가 장문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말로 다투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아. 아니야, 네 주장은 틀렸어. 내 주장이 옳아. 이런 식으로 말로 서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말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아니야, 내 주장이 옳아. 아니야, 내 주장이 옳아. 내 주장이 옳다고만 얘기하면 그 주장의 타당성이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토론에서 이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튼튼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주장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운데 놓고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 주장과 근거가 옳지 않다는 것,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이 지문으로 이렇게 문제 지문으로 나오면요.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은 일단은 당연히 화법이니까 토론을 할 때 토론 참여자들이 뭘 얘기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하기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 말한 내용, 말하기 전략 이거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제 사회자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있지만 사회자가 중간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회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묻는 문제도 잘 나와요. 그리고 더 덧붙여서 토론 용어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막 입론, 막 논제, 반대신문 막 이런 토론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입론이라는 말이 있고요. 뭐 반대신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입자가 한자인데 서다 입자예요. 즉, 토론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찬성 측, 반대 측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 측에서 내 토론을 시작할 때 내 주장을 튼튼하게 세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내 주장을 튼튼하게 세우는 단계. 그게 바로 입론 단계입니다. 토론 처음에. 그래서 찬성 측이 입론하고요. 반대 측도 입론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같은 말로 확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뭐 확인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자,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그 4번 문제 보시면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을 때 문제만 보고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입론이 뭐지? 입론이라는 거 나 모르는데? 이러고. 근데 사실 이제 사회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 말을 보면은 이 찬성 측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입론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 반대 측이 한 질문이 반대 신문이구나.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금방.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그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토론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제를 먼저 사회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유전자 편집 기술 허용해야 한다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자,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찬성이라서 자신의 주장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찬성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그 근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근거,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자, 배아 상태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유전자 정보 전체를 교정할 수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자그마치 140조 원이래요. 넘는다고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질병 발생 확률을 줄인다면 이와 같은 비용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근거. 이 기술은 생명과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허용되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 기술과 관련된 이런 생명과학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요.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140조 원을 넘는다고 하셨죠? 그쵸. 우리도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 금액을 듣고. 자, 모두 이 140조 원이라는 돈이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유전자 말고 뭐 다른 종류의 질병 때문에 생긴 금액은 여기 포함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리하네요. 자,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 타당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 측에서 이제 대답을 하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단의 발표 자료에 포함된 대다수의 질병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0%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뭐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질병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고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하고 그다음에 찬성 측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세요라고 이제 찬성 측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순서를 바꿔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내요. 그 다음 내용도 볼까요? 자, 반대는 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근거가 뭘까요? 자, 저희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자, 근거 첫 번째.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100%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유전자 변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렇게 그 아래 자손들한테 물려지면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셋째,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중 결함이 있다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죠?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른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냥 인간과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그냥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다른 사람의 유전자에 비해서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뭔가 결함이 있어.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결함이 있다라고 취급을 받는 자체가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대 측이 저희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혜택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기술이 발전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돈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반대 측에서 그 비용이 낮아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고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문을 다 읽어봤어요. 이제 이어지는 나지문은요. 이제 청중으로 그 토론을 다 들은 어떤 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 글도 한번 볼게요. 유전병을 앓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지금 떠올리고 있네요. 소설을 읽었던 경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혹시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 토론의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친구는요,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그 소년이 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측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소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 왜 비판하는 거지? 저 기술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는 것도 예방하고 참 좋을 텐데. 자,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해 비행기를 만들어 갑자기 비행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쵸. 지금 어떤 다른 사례에 이렇게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추를 해서 지금 그렇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그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 비행기를 만들어서 참 좋은 상황이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 활용하면 유전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허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토론이 끝나고 난 후 나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생각이 났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직 인간 배아에 적용하기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안전성이 이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불러일으킬 결과들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학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 불러일으킬 결과, 어떤 결과? 아까 좀 소수의 사람들만이 혜택을 보다 보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는 과학의 발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 소설을 많이 읽기로 했다. 갑자기 그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생명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그 뒤를 쫓기만 한다면 우리는 과학기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과학기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친구는 처음에 과거에 자기가 읽었던 소설을 떠올리면서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네. 이게 마냥 좋은 게 그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자, 편집 기술을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그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 편집 기술을 이렇게 좀 계속 개발해 나가든지 인간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의 입론, 여러분 보시면 가 부분에서 찬성 1의 입론과 그 반대 1의 입론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찬성 1은 유전자 치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렇죠? 근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네, 적절합니다. 찬성 1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수치로 제시했죠? 자그마치 140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반대 1은, 자, 이제 반대 1의 입론 부분을 보세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도 언급을 했어요. 3번 적절하고요. 4번, 5번도 다 맞는 얘기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일은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반대일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전제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며, 그렇죠? 결함인 그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 반대일에 입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유전자 중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관점을 지금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술의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와 B는요, 각각 그 반대 신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1번, A의 반대인은 상대 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그 자료, 아까 그 자료, 자, A 부분에서 모두 그 140조 원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모두, 그 140조 원이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번 선지 맞죠? 자, 그 다음 A의 찬성 1은 상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찬성 1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대다수의 질병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상대 측의 상대 측의 의견을 절충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2번. 자, 그 다음 3번. B의 찬성인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자, B의 부분을 보세요. 찬성 2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유전자 편집 기술 혜택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기술이 발전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뭔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자, 이런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 거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막 비판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제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 없었죠? 자, 그 다음 B의 반대일은 상대 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 제시를 통한 반론을 요청하고 있다. 자, B에서 반대일이 적절한 사례를 제시를 통한, 한번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반론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없었죠. 자, 반대 2와 찬성 2는 모두 상대층의 주장을 재진술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반대 2가, 여러분 앞부분을 볼게요. 반대 2가 A에서 반대 2가 모두 상대층의 주장을 재진술을 했죠. 그죠? 사회 경제적 비용이 140조 원을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되죠.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나를 쓰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라고 하는 것은 나 글을 쓰기 전에 이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글에 어떤 내용을 써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 이 메모를 보시고 이 메모의 내용이 그 나 글에 이렇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 그 나 글에 1번 내용이 있나 없나, 2번 내용이 있나 없나, 내용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봤더니, 자, 나의 과거의 경험과 토론의 내용을 연결지어 나의 생각을 제시해야겠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 나 과거에 그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관련된 그런 소설을 읽었는데, 자,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아,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렇게 허용이 돼서 그랬으면 그 소년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자, 소설을 읽었던 경험과 토론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나의 생각을 제시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여러분, 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편집 기술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시했어요?
이 친구가 아니죠. 찬성이 아니라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시를 했죠. 답은 2번이에요. 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 그 비행기. 그죠? 그다음에 토론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변화된 생각을 서술해야겠어. 그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그 반대 토론에서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뭐 이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바뀌네. 이런 내용의 이야기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겠다. 자,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고쳐쓰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쳐쓰기 문제도 이 문제 유형도 되게 잘 나오는데 보통 이제 고쳐쓰기 문제 나오면 여기에는 이제 이 선지에는 특별히 어려운 문법 개념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쳐쓰기 문제에서는 선지에 문법 개념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 개념을 잘 몰랐다가 좀 고쳐쓰기 문제 보면서 이게 무슨 문법 문제지 이게 무슨 작문 문제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 유의하면서 한번 이제 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나그를 읽으면서 좀 어색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고치고 있나 선지대로 한번 고쳐보시고 선지대로 고쳤는데도 좀 이상하다. 그럼 이제 그게 답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먼 거리로 고쳐야겠어. 아까 먼 원거리라고 했잖아요. 그 원 있잖아요. 원이 멀다 원자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면 먼 원거리면 먼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먼 거리로 고쳐야겠다. 네,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곰곰희가 아니라 곰곰이가 맞습니다. 자,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글에 담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에 담긴 모든 정보,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고 있게 쓰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는 여러분 통일성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통일성을 고려해서 보니까 아까 뭐 과학의 발전이 뒤처지지 않게 과학 소설을 많이 읽기로 했다. 갑자기 전체적인 내용과 굉장히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런 문장은 생략해줘야죠. 삭제, 잘했고.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문장 성분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는가 이런 거를 따져서 가고 있다로 고친다. 여러분 보시면 가게 될 것이다를 가고 있다로 고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문장의 앞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그 뒤를 좇기만 한다면 뭐뭐 한다면 자, 뭐뭐 한다면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조건 또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뭐뭐 한다면 이 뒤에는 어떤 말이 잘 이어져 나와야 돼요. 어떤 말이.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통. 요런 문장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고 있다. 뭐뭐 한다면 가고 있다. 자, 이것보다는 그렇죠? 지금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그래서 거기 그래서 우리 그 뒤를 좇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 끌려만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끌려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과학기술 어디를 그 뒤를 좇기만 한다면 우리는 끌려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그대로 두는 게 낫다. 자, 그 다음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그러므로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뒤를 좇기만 한다면 끌려만 가게 될 것이니까 앞에 원인을 제시하고 끌려만 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과학기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자,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 자, 작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이런 메모를 쓴 거예요. 자, 이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 뒤에 이어지고 있네요. 글의 목적은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안하기. 물티슈 많이 사용하죠, 요즘에. 특히, 그쵸?
책상도 닫고 의자도 닫고 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 친구가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친구네요. 자, 무분별한 물티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상 독자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죠. 학생의 글.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다는 이유로 물티슈의 사용량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물티슈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요즘 실태를 물티슈의 사용량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이제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은 다양하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티슈의 과다한 사용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왜? 물티슈가 일반적인 휴지와 달리 플라스틱에 함유된 합성 섬유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자, 그다음에 둘째, 물티슈의 잘못된 사용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이거 무섭네요. 자, 어떤 부작용일까요? 물티슈에는 방부제 등과 같은 화학적 약액이 첨가되어 있음에도 물티슈 제품의 사용상 유의점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이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네, 저 같아도 물티슈에 어떤 액이 첨가되어 있나, 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막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자, 셋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걸까요? 물티슈를 사용한 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변기나 하수구 등에 버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진짜예요? 여러분 막 변기에 버리나요? 자, 변기에 물티슈 막 버리면은 물티슈는 안 녹잖아요. 그래서 변기가 막히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에서 자, 지금 여기까지가 문제점, 그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3가지를 소개해 줬어요. 자, 지금 이 뒤에는요. 그 앞에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3가지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나온 문제점들과 각각 짝을 지을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첫 번째 해결 방안. 학교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학교 가서 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물티슈 제조회사에서는 자, 첫 번째 해결 방안은 학교 측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요. 물티슈 제조 회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네요.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사항이나 주의 문구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3번째 해결 방안, 학생들,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티슈의 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물티슈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학생회에서는 물티슈를 사용한 뒤에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변기나 하수구가 아닌 휴지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학생회니까 학생 측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된 것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선제 볼까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물티슈 사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여러분, 나글에 물티슈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상반된 주장은 나와 있지 않았죠. 글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체별로 제시한다.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3가지 주체별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답은 2번. 자,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에 학생들의 물티슈 구매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다. 이런 내용 없었고,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에 물티슈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 이런 내용도 없었죠. 글의 목적에 제시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티슈의 잘못된 사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사례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9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화법 문제나 작문 문제에서 자료 활용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것들을 따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냐면 선지를 쭉 보면은요.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자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가. 선지의 내용이 자료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가? 이걸 따져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자료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나? 자료에서 이끌어낸 내용이 지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나?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난도가 높으면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1번 유형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자료에서 여기 보시면 자료 2나 자료 3처럼 줄글 형태로 된 자료는 뭐 그렇게 많이 뭐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 막 그래프, 이런 자료가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읽어 나가면 되냐면 일단은 요런 그래프 나오면 참 여러분 부담스럽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또 표가 나오면 일단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 그 다음에 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런 그래프 같은 자료가 나왔을 때는 지금 막대 그래프인데요. 자, 일단은 먼저 X축과 Y축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X축의 항목을 확인하니까 지금 연도예요,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자, 그 다음에 Y축을 확인을 해보니까 다 돈이네요. 3,500억, 4,000억, 4,500억, 5,000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X축과 Y축 항목을 확인했으면 그래프의 어떤 변화, 양상 같은 게 나타나면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죠? 지금 금액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 물티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것도 일단 X축과 Y축의 항목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추이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연도가 아니라 그러면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어요. 연도가 나와 있지 않고 무슨 항목 같은 게 나와 있다. 항목.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뭐 책상, 뭐 여기에는 의자, 뭐 여기에는 교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아, 책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구나. 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도 볼까요? 물티슈에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모른다. 모른다. 안타깝네요.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표는요. 이렇게 원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 한 82%니까 한 요 정도가 될까요? 모른다가 82%, 그 다음에 안다가 14%, 그 다음에 4%가 기타. 4%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주죠. 아, 자, 이렇게 원그래프가 나왔을 때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위주로 보세요. 모른다가 82%,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선지에서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제일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볼게요. 신문기사.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고 하수관로에 유입됨으로써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매년 예산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겠죠. 또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은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는데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은 물티슈는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됐다. 아, 참 여러모로 참 문제가 많네요. 자, 그 다음 전문가 인터뷰를 볼게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겁나는 사례죠. 물티슈에는 성분 표시는 되어 있지만 해당 성분의 비율 및 허용 기준치 등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티슈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기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다 봤어요. 자, 선지를 보죠. 자료 1에 가를 활용하여 물티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티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죠. 물티슈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물티슈의 사용량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 2번 선지를 보시면 자료 2를 활용하여 사용한 물티슈를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군. 그래서 자, 자료 2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지 보세요. 자료 2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거기서 보시면 막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요, 그냥 막 버리면 또 그리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지 않은 물티슈 이런 것들은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가 매년 예산 범위를 크게 넘어서게 한답니다. 그리고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그런 자료로 적절하죠. 그 다음 자료 3을 활용하여 물티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부가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법제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 되겠군. 이건 자료 3에 있었던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번 선지도 적절합니다. 4번을 볼게요. 자료 1의 가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자, 여러분 자료 1의 가는요. 점점 물티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료 3은요. 전문가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에 대해서 정확한 표기 의무를 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두 자료를 활용해서 물티슈 시장의 확대에 따라 물티슈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자료 1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물티슈에 포함되는 이 부분을 볼게요. 물티슈에 포함되는 화학적 약액의 종류가 늘어나는 실태를 보여주며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되겠군. 자,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거는 자료 3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괄호친 부분. 물티슈에 포함되는 화학적 약액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료 3에서 뽑아낼 수 있어요? 아니죠. 자료 3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자료 1의 나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자료 1의 나는 우리 친구들이 물티슈에 미세 플라스틱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한 자료. 그 다음에 자료 2는요. 신문기사죠.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 그거 처리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되지 않은 물티슈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요. 자, 이 자료죠. 그래서 물티슈가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 이거 자료 1에 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 자료 2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들이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10번 문제. 자, 이거는 조건에 따른 글쓰기예요. 여러분, 조건에 따른 글쓰기 문제는 보통 조건을 형식 조건과 내용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두세 가지 조건, 뭐 많으면 뭐 네 가지 조건을 주기도 하는데, 자, 이 조건 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 조건을 준 거죠. 그 다음에 글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글의 주제를 강조하라. 문제점을 드러내고 주제를 강조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용 조건을 준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선지를 고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제일 골라내기 쉬운 그 조건이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유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 기법이 이제 비유에 속해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풍유법, 화류법 등등. 여러 가지 그 비유적 비유에 들어가는 표현 기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화법작문에서는 그냥 은유법, 직유법 정도만 비유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유, 은유 말고 의인법도 좀 염두에 두고 풀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1번 선지. 우리 모두는 환경의 파수꾼이다. 우리를 환경의 파수꾼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비유는 나타나고 있죠. 자, 물티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 그런데 그래서 제시한 문제점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어요.
1번 안 되고 물티슈는 우리에게 편리함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편리함이라는 선물, 비유적 표현이죠.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물티슈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여기도 근데 문제점이 나타나 있지 않죠. 자, 물티슈를 잘못 사용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점 나타납니다. 물티슈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 강조한 거 맞지만 비유적 표현은 없네요.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환경까지 병들게 한다. 자, 환경까지 병들게 한다. 병이 든다라는 거. 환경은 사람이 아닌데, 또 그쵸? 또 생명이 아닌데 병이 든다라고 했어요. 그죠? 뭐 의인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화류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비유적 표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제시한 문제점.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은요, 이렇게 개인 사회 환경을 병들게 해요. 문제점 드러내는 거 맞죠? 그러므로 물티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주제에 나타났습니다. 답은 4번. 자, 플라스틱에 함유된 물티슈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문제점 나왔죠? 사용한 물티슈는 올바르게 처리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뭐 주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자, 지금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되죠.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과 12번 문제가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지금 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앞부분에 현대국어의 그 시간 표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고 시간 표현을 그래서 시제와 동작상으로 나누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중세국어의 동작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국어 하면 중세국어? 옛날 말 진짜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보겠던데 여러분 문법에서 중세국어 있잖아요. 중세국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현대 문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튼튼하게 쌓아놓기만 했다면 그 현대국어의 문법 개념을 적용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 문제예요. 중세국어 문제는요. 그리고 그 중세국어 그 원문을 보여주고 밑에 해석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 때문에 중세국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 담긴 지문인가 한번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국어에서는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간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어요. 자,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인 사건 시와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으로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발화시, 사건시 좀 배운 것 같은데 생각 잘 안 나는데 이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시제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발화시, 사건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발화시는 말 그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건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발화시, 사건시를 이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발화시라고 할게요. 발화시. 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건이니까 과거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발화시랑 사건시랑 일치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발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제는 현재 시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발화시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말의 시제는 미래 시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선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과거 시제구나 이렇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이러면 이거 현재 시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시제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동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상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습니다. 동작상에는. 그래서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진행상, 그리고 동작이 완전히 다 완료된 끝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을 완료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앉아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앉고 있다. 자, 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진행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완료상입니다. 자, 여러분 앉아있다는 진행상일까요? 완료상일까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 앉아있다는, 자, 제 동작을 보세요. 자, 앉아있다는요, 그냥 이 상태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죠. 그렇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앉다라는 동작이 지금 끝난 상태예요? 아니면은 진행되고 있어요? 앉다라는 동작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앉다라는 동작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완료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앉고 있다는 뭐예요? 앉다라는 동작이 진행되는 거죠. 이거를 앉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앉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진행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동작상은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앉고 있다, 앉아 있다 이런 것과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실현이 된다. 자, 또 이 문장을 보고 또 우리 친구들 뭐,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 용언 이것도 뭐, 참 여기서 또 어렵네요.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 문법 개념을 특히 이제 어미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언은 문법 개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내용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문법 문제를 여러분 문법을 꽉 잡고 싶다면 이 용언, 어미 이거 진짜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복하는 단계는 이 시간에 말고 여러분 문법 개념 강좌를 꼭 찾아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튼튼하게 실력을 쌓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 그 어미, 어간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품사를 떠올려야 합니까? 어간어미는 어떤 품사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간어미 하면 일단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용언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용언은 활용하는 말. 물론 이제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것도 이제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용언, 활용하는 말 이러면은 동사, 형용사를 딱 떠올리셔야 해요. 그래서 어간어미는요. 용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동사, 형용사에서만 나오는 개념. 이게 딱 머리에 떠올라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간어미라고 하는 거는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몸을 막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 가고, 가지, 가면. 그래서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 가가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죠. 다고지면서 자, 가다, 가고, 가지 이러면서 다고지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언 중에서도 이 어간보다 어미와 관련된 개념이 되게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미는요. 선어말 어미랑 그 다음에 또 어말 어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그 용언에서 동사나 형용사에서 맨 끝에 오는 어미 이게 끝말자거든요. 끝말. 그래서 그 동사나 형용사라는 말에서 맨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이게 먼저 선자예요. 어말어미 앞에 온다.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 그래서 그냥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다, 가고, 가지. 그래서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 어간. 이 시와 다가 어미예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다가 어말어미잖아요. 그리고 이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 해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선어말 어미에는 간단하게 그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래서 뭐 at, 뭐 get, 뭐 그다음에 뭐 는 이런 말.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 그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시. 그다음에 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옵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요 선어말 어미보다 복잡한 게 어말 어미죠. 제 지금 보조적 연결 어미에 닿으려고 지금 가급적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말 어미에도 종류가 있는데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 그다음에 말과 말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 연결 어미 이제 나와요. 연결 어미. 그다음에
전성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연결어미만 얘기를 해요. 종결어미에도 또 종류가 있고 막 전성어미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조적 연결어미에 도달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나 따라가 보세요. 자, 연결어미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등적 연결어미. 말과 말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는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그리고 이제 보조적 연결어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본 용언과 자, 여러분 이 개념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서 어느 품사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요? 동사, 형용사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라고요. 이걸 잊지 말고 그 근원을 뿌리를 잊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은 뭐야? 또 이러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보면은 동사나 형용사가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용언이 같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먹어보다, 뭐 써서 버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먹다, 보다, 쓰다, 버리다 막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가 지금 용언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뭐 앞에는 사실 무조건 그냥 본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 용언. 그러니까 본 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딱 봤을 때 그 동사나 형용사의 일반적인 의미로 떠올리는 그 의미 있잖아요. 그 의미를 그 의미로 쓰인 용어를 본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이 용언에서 이 서술어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 주된 의미를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을 본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그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 용언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본 용언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언들을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해서 보조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 본 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의 구성이고요. 하나는 본 용언 플러스 본 용언의 구성이에요. 본 용언이 두 개가 이어져 있을 때도 있고요. 본 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앞에는 그냥 무조건 본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뒤에 애가 본 용어인지 보조 용어인지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먹어보다. 여러분 먹어보다. 이 뒤에 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보통 생각을 해요? 보다 하면 눈으로 어떤 대상이나 존재의 특징을 알다. 이런 의미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보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먹어보다. 뭔가를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게 어떤 맛이냐 한번 먹어볼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 보다는 시도한다라는 의미를 앞에 본 용언에 더해주고 있는 보조 용언인 거예요. 앞에 본 용언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보조해준다. 시도한다라는 의미를 보조해준다,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써서 버리다, 뭔가 이제 편지를 써서 버리다. 요 경우는 이 뒤에 버리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버리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의미, 뭐 쓸모 없어져서 뭐 치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버리다 뒤에 버리다는요. 이건 이제 본 용언이 되는 겁니다. 본 용언 플러스 본 용언.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결합되어 있을 때 이 둘이 결합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 이런 말을 또 이런 말 말고 보고 싶다. 그래서 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그래서 지. 그러니까 지, 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를 이렇게 결합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이제 보조적 연결 어미랑 보조 용언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있다,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뭐예요? 보조적 연결어미인 거고 이 뒤에 있다가 보조 용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한 모으면서, 고서 등과 같은 연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뭐가 실현된대요? 우리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동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상은 이렇게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영원의 결합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연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작상은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 그리고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에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넥타이를 메고 있다라는 문장에서처럼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볼게요.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거는 자, 이 그라는 사람이 넥타이를 이 동작 이렇게 막 메고 있는 이 동작을 나타낸 걸까요? 아니면은 다 맸어요. 메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진행상일까요? 완료상일까요? 뭘까요? 자, 이 경우는요. 진행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진행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완료상으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아까 우리 안고 있다. 이거는 뭐였어요? 진행상이었잖아요. 보통은 고 있다가 진행상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완료상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은 그가 넥타이를 매는 중이라는 진행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넥타이를 맨 채로 있다는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체에 무언가를 접촉하는 행위 중 어느 정도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에 뭐뭐고 있다가 쓰이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가 뭐냐면 모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모자를 다 쓰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쓰고 있다지만 모자를 이렇게 쓰는 중 동작이 진행되는 중. 이 경우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진행상, 완료상 둘 다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신을 신고 있다. 이 경우도 그렇죠. 이런 게 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중세국어입니다. 중세국어에서도 있다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영원의 결합이나 몇셔, 고셔 등과 같은 연결어미를 통해 동작상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세국어의 있다는 현대국어의 있다와 달리 뭐가 다를까요? 중세국어의 있다와 현대국어의 있다는 뭐가 다르냐면 진행상을 실현할 때와 완료상을 실현할 때 모두 사용되었다. 여러분 중세국어의 있다는요. 진행상과 완료상을 둘 다 실현을 했대요. 현대국어의 있다는 여러분 아까 우리 앉아있다. 보통 이 있다는 뭘로 해석이 돼요? 앉아있다. 앉다라는 동작이 끝난 상태잖아요.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는 보통 완료상을 나타내거든요. 있다는요. 그런데 중세국어는 완료상과 진행상을 다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간과 결합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하 뒤에서 야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다. 이 앞에 하라는 어간이 오면은 이 아가 뭘로 바뀐다고요? 야로 바뀌어서 하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야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따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아가 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봤습니다. 자, 차분하게 읽어보니까 차분하게 읽어봐도 어렵죠. 예. 자, 11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자, 1번 선지 보죠. 기억은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 이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이거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시제예요? 책을 읽고 있다. 현재 시제 맞네요. 나타나며 뭐뭐 하고 있다를 통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책을 계속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상, 이거 진행상 맞죠? 자, 1번 선지 맞고 그 다음 2번 니은은 어떤 사건이 끝난 후에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실현되어 있다. 자, 아름답게 피어 있다. 보면은 피다라는 이 동작이 지금 끝난 상태예요. 아니면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끝난 상태죠. 완료상 맞죠? 꽃이 아름답게 이렇게 딱 다 피다라는 동작이 끝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볼게요. 자, 디귿은 연결어미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연결어미 뭐 있어요? 여기 면서.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나요? 여러분, 자, 부르면서 걸었다. 걷다라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동작이 끝났어요? 완료됐어요? 아니죠. 계속 노래를 계속 같이 부르면서 걸었다라는 거니까 이 면서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다라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때.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리을은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입고 있다. 이걸 다 입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이거는 완료상이죠. 근데 티셔츠를 막 이렇게 입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둘 다 진행상으로도 완료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지. 자, 나는 밥을 먹고서 집을 나섰다. 미음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면은 이거는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과거 시제가 나타나나요? 맞아요. 밥을 먹고서 집을 나섰다. 이거 다 지금 보니까 다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서를 통해서 사건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을 표현하고 있다. 완료상인가? 완료상이죠. 집을 나섰을 때는 이미 밥을 먹다라는 동작은 끝난 상태잖아요.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완료상 맞아요.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12번 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구체적인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대어로 다 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기억에는 있다가 활용된 형태로 완료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여기 보시면 앉아 있거늘. 자, 이거를 현대어로 해석한 거 보니까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앉아 있다. 이거는 여러분 진행상이에요? 아니면 완료상이에요? 앉다라는 동작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완료상. 자, 완료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맞아요. 자, 니은에는 연결어미가 사용되어 아까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몇여 이걸로 동작상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해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는 쉬면서 잤는데 그러면은 쉬다라는 동작이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어요? 아니면 끝났어요? 자는 도중에 쉬다라는 동작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진행상이에요. 그래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몇여를 통해서 진행상이라는 동작상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 디귿에는 있다에 활용된 형태가 현대국어의 있다와 달리 진행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있다는 보통은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앉아 있다, 완료상. 그런데 아까 지문에서 중세국어의 있다는 진행상, 완료상 모두 다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있다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고 있다로 해석이 되고 있죠. 고 있다. 자, 보통 고 있다, 보고 있었다. 우리 아까 안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보고 있다. 이거는 완료상이에요, 진행상이에요? 진행상이에요. 현대국어의 진행상을 이렇게 있다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있다와 달리 현대국어의 있다는 보통 완료상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진행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귿과 리을을 비교해 보니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하 뒤에서는 야의 형태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 우리 아까 지문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그랬나 볼까요? 자, 디귿에서는 하, 야의 결합 없죠, 지금. 자, 있다.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리을을 볼게요. 씨름 하야. 어허,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하라는 말 뒤에 야라는 지금 원래는 이제 있다인데 하가 앞에 와 있어서 이 아가 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 뒤에서는 야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확인할 수 있고
자, 리을과 미음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용언 개념 우리 공부했죠? 자, 리을과 미음을 보도록 하죠. 리을과 미음 봤더니 보조적 연결어미, 이게 원래 이제 아잖아요. 아가 야로 바뀐 거죠. 보조적 연결어미, 그리고 있다라는 보조용언 결합된 형태로 동작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결합이 보여요? 아니죠. 여기서는 고셔라는 연결어미로 지금 동작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문을 닫고서 오직 이르되, 완료상이네요. 자, 고셔라는 연결어미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 리을만 맞고 이거 미음은 틀린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 일부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 의문의 변동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의문의 변동, 이 바로 앞에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의문의 개념 때만 여러분이 뭐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요, 이제 의문의 변동부터는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자음, 모음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이나 모음이 변하는 경우, 그걸 이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이렇게 유형이 있죠. 자, 인접한 두 의문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의문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 의문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 화는 되다 화자예요. 되다. 근데 이 동이요, 같다 동, 한 가지 동 이런 뜻이에요. 같게 되다, 뭐 비슷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사실 문법은요, 그 개념이 거의 다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 개념 명칭 자체에 그 개념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자를 잘하는 친구들이 문법도 좀 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더 쉽게 공부가 되나 봐요. 자, 이때 바뀌게 되는 의문을 A, 바뀌어 나타나는 의문을 B, 영향을 준 의문을 C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식화해 보면 기억과 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B로 바뀌는 경우,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예를 잘 이렇게 나눈 것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죠. 자, 겹눈 발음을 하면 겹눈, 실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맨입 발음을 하면 국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러분 발음은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겹눈 어떤 의문이 바뀌었어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비읍에 영향을 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지금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미음인 B로 바뀐 경우. 자, 기억에 얘가 맞네요. 겹눈은. 자, 그 다음에 맨입을 보도록 하죠. 자,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을까요?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응이 니은으로 교체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응은요, 초성의 이응은 빈자리예요. 그냥 빈자리.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가가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그냥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응은 하나의 의문으로 쳐주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빈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빈자리에 니은이 새로 들어간 거네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첨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뀌는 이 현상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 자, 실내. 자,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냐면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 유음하죠? 자, 앞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잘못됐잖아요. C 앞에서, 그러니까 리을 앞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C 뒤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니은의 예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2번도 답이 안 되네요. 자, 국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왜?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거는 기억의 예죠. 그렇죠? 니은의 예가 아니죠. 시 뒤에서 바뀐 게 아니라 앞에서 바뀐 거니까.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칼날 이거 볼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이거 비음하죠. 자, 그랬을 때 기억의 예가 맞아요. 시 앞에서 니은 앞에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 이 경우 볼까요? 이 경우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건 유음하죠. 자, 시 뒤에서 영향을 준 시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니은의 예 맞아요. 답은 3번.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백마 발음 이렇게 하죠. 자, 이거는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비음하죠. 자, 시 앞에서 미음 앞에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기억의 예 맞아요. 근데 잡히다 볼게요. 잡히다 이거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축약,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축약이 된 거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답 안 됩니다. 자 끓이다 발음 어떻게 하나요? 끓이다 음운 중에 사라진 게 있어요. 원래 있던 음운 중에 뭐가 사라졌어요? 리을 있고 자 히읗이 사라져 버렸죠. 히읗이 탈락한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응이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아니라 초성의 이응은 빈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빈자리.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리을이 지금 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탈락의 경우니까 이거는 자 답이 안 되죠. 물놀이 우리 이렇게 발음합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리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리을 뒤에서,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뀐. 이거는 니은의 얘가 맞네요. 하지만 어쨌건 끓이다가 안 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13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뒤에 있는 14번부터는요, 우리 2부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